SNS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요즘엔 SNS 덕분에 굳이 알고 싶지 않은 타인들의 삶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좀 비교되게 되고 내가 뒤처진다.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 끊으면은 뭔가 내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트렌드에 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에 또 계속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저랑 김중훈 선생님이랑 일전에 그 방송 출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SN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늘 그랬듯이 이제 SNS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패널분이 본인은 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울 때마다 좀 힘에 부쳐서 그럴 때 게시물을 올리면은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그 댓글들에서 이제 공감을 해주는 내용도 있고 응원을 해주는 내용도 있어서 굉장히 좀 기운을 내곤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도 나쁜 거냐라고 되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아니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고요. 이제 사람에게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누구나 타인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근데 이제 다들 각자 생활에 바빠서 타인에게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SNS는 분명히 그 욕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작용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이제 줄어들지 않고 그걸로 만족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그걸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게시물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네. 관심을 받는 거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겠죠. 맞습니다. 저는 SNS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는다는 게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 글을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다른 사람 글은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사실 지금도 이제 강연하면서 다른 두 사람 할 땐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반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사실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도 더 크게 좀 예민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끔이라도 글을 올리면 좋아요 수가 제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계속해서 확인하고 뭐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이제 글 처음에 올릴 때도 굉장히 확인을 많이 하는데요. 또 제 환자분이 기억이 나는 게 20대 여자 환자분이세요. 남자친구랑 헤어진 뒤에 너무 힘들어서 내원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SNS로 그 남자친구 근황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남자는 벌써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좋은 데 여행도 가고 근데 그 여행 가는 데는 자기 월급으로는 갈 수 없는 데래요. 그리고 그 만나는 여성은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예쁜 것 같다면서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리고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사실 그냥 이별 자체만 해도 그 이후에 그걸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계속 SNS로 확인을 하면서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더 힘들고 그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SNS는 일단 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저희 이제 뇌부자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게 저희 페이스북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걸 관리하느라 SNS 사용량이 약간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됐어요. 병원도 이제 인스타를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니까. 근데 SNS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바로 스트레스로 와닿더라고요. 보면은 저랑 똑같이 분명히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을 텐데 항상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기념일도 챙기고 아이들은 뭐 새 옷을 입혀서 올리고 와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제가 막 초라해지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보려고 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뭔가 이게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괜히 들게 되고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육아 관련해서 뭐 육아 스타그램 이런 거 엄청 올라오잖아요. 보면은 다들 엄청 육아도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다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데만 놀러 가고. 그래서 나는 그럼 너무 일하느라 애들을 못 챙기고 있나? 이러면서 약간 죄인이 된 듯한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애들이랑 뭔가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쉬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은 좀 괜히 또 짜증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짜증 내고 나면은 더 우울해지고 죄책감 들고 막 이런 양상을 계속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SNS는 멀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좀 잘 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김중훈 선생님 SNS 하니까 예전에 김중훈 선생님 싸이월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좀 멋있는 글귀가 많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막 남자는 직진이다 막 이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남자는 직진이다. 네. 뭐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죠? 네.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한 15년 전에 올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필요한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네. 모함과 관련된 기억. 네. 네. 이 형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지용이 형 같은 사람들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하는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면은 앞서 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뭔가 나는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해서 앞에 나가 있는 어떤 미션을 이제 해결하는 것도 너무 바쁜데 사람들은 여유가 넘치고 너무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뭐 좋은 데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또 휴가 때마다 가족들이랑 휴양지로 여행도 가고 이런 걸 보면은 뭐 이거는 얘의 삶이야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모습하고 좀 그 모습을 비교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나만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예.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불행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이제 방향은 두 가지예요. 그 화살을 나한테 돌리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환경의 탓으로 돌리든지 이제 둘 중 하나죠. 근데 이 불행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나라나 사회의 구조를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고 그러니까 생각이 뻗어뻗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의 불행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데 이것들을 바꿀 수 없겠구나. 그러면은 나의 불행은 계속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귀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계속 불행할 것이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쪽으로 화살을 돌리든지 나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SNS 우울증이 생기는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생각해 보면은 SNS에 사진 올리는 사람들 딱 사진 찍을 때 정말 자신의 최고의 순간을 딱 한 컷에 최대한 담아내고자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올리는 사진이잖아요. 음식 사진 찍을 때도 한 번 찍은 걸로 바로 올리지 않잖아요. 솔직히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 번 찍어서 제일 네. 더 맛있게 기름지게 나온 걸로 이렇게 올리는데 근데 그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의 전부를 대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어쩌다 한 번 있는 특별한 한 순간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온갖 다 그런 것들만 다 올라오니까 그냥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저게 상대방의 일상이다라고 쉽게 일반화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지의 왜곡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나의 평범한 하루 나는 집에서 이렇게 바쁘게 밥 대충 차려 먹은 거 먹으면서 잠깐 핸드폰을 틀었더니 상대방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 있네. 얘는 이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쉽게 비교를 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돌이켜보면 나에게도 가끔씩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맛있는 곳에 가서 먹고 아이에게 좋은 걸 해주고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특별한 순간대 특별한 순간이라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 그게 결국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원인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던진 질문인 이제 젊은 분들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들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한다면은 역시 타인과의 비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본인 모습을 비교해가지고 위축된 경험은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이건 여기 계신 분들, 저희 뭐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나는 내 모습에 만족을 해서 좀 살고 싶은데 뭐 세상이 그거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태어난 직후부터 비교의 대상이 돼요, 사실. 뭐 아기들이 밥을 잘 먹는지, 잠을 잘 자는지, 그리고 또 말은 제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런 비교는 좀 애정 어린 부모님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변의 또래 아기들하고 끊임없이 좀 비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사실 뭐 이 시기의 비교는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아기 시기를 떠나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초기 학령기,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시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비교라는 거에 노출이 되게 돼요. 모든 아이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선망하는 그런 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학예회에서 하는 연극의 주인공이라든지 뭐 체육대회 반 대표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리들의 공통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게요. 참 피해갈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라는 감정도 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사실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 그리고 성취감,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인정을 받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나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뭔가 실패를 한다든지 열등감을 느끼는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모자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낮은 자존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 형성된 낮은 자존감은 잘 없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이 나 자신이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확인을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서 내가 이거는 얘보다 좀 낫네 하면서 안도하고 위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뭐 이거 역시도 계속해서 반복하기는 어렵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주변의 비교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뭐 레이더를 24시간 좀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을까, 누군가 이렇게 바라봐주지 않을까라고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 레이더망을 돌리면 돌릴수록 거기에 걸려드는 거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근거인 경우가 많아요. 네. 이미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는 부족한 사람, 모자란 게 많은 사람 이렇게 좀 틀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한번 모형틀이 찌그러져 있으면 거기서 찍어내는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찌그러져서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정신과적 용어로는 인지 왜곡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지 왜곡은 정말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뵙는 분 한 분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정말 누가 봐도 예쁘고 되게 매력적인 분이거든요. 여성분이신데 근데 되게 아쉽게도 어린 시절에 이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만한 좀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되게 어릴 때. 근데 그게 머릿속에 그대로 뿌리 박혀서 바뀌지를 않은 거죠. 계속 나이가 들어도. 근데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예쁘다 보니까 대학교 가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주변에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누군가가 대시하고 예쁘다, 사귀자. 근데 이렇게 올 때마다 그분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의심이 가고 불편했대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예쁜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을 수 없는데 나한테 예쁘다고 오니까 쟤는 분명히 뭔가 나쁜 의도가 있을 거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데 자신을 만약 거절하거나 싫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너무 좋았대요. 반대로 있는 그대로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날 속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십몇 년 동안 계속 손해를 봐온 거죠. 사실 자기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중에 괜찮은 사람 골라가지고 사귀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항상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다가가도 싫다라는 사람들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계속 실패만 해온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좀 달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 대단한 치료자십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고치셨어요? 아니 기존에 이제 여러 명을 어쨌든 사귀어왔대요. 사귀어왔는데 그 중에 좀 길게 사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5년 동안 사귀면서 계속적으로 예쁘다, 너는 진짜 매력적이다, 너는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라고 제가 해야 될 말들을 지난 5년 동안 계속 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쉽게 이미 뭐 깨졌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거의 다 고쳐서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되게 좋은 일을 해주셨구나라고 좀 해석해드린 적은 있었어요. 네.
제게 진료 오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많은데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안 좋게 평가를 할 거다라는 생각의 인지 왜곡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보고도 독심술하시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거야, 안 좋게 평가할 거야 라고요. 저랑도 이제 진료실에서 면담을 끝내고 또 다음번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지난번 끝나실 때 제가 나갈 때 보니까 제가 핸드폰을 이제 들고 봤대요. 네, 그 모습을 보고서 아, 나와의 면담이 그만큼 재미가 없었구나, 지루했구나,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걸 기억도 못하고 정말 관계없이 그냥 핸드폰을 그냥 본 건데 또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에는 저한테 오셨고 그게 진료실에서도 나타난 그런 좀 예였습니다. 네. 그래도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드렸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불편한 생각이 있는 경우에 사실 표출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지금 나랑 얘기하는 걸 별로 재미없어 하니까 그냥 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네. 하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허경 선생님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오셨는데. 네. 저희가 손에 땀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번아웃 그리고 SNS 문제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그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타인과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타인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100%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겉으로 보이는 10% 20%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SNS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순간에는 30점짜리 순간도 있고 100점짜리 순간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이 보통 노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100점짜리 모습들이 많아요.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70점, 80점 정말 밑바닥인 20점, 30점의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7, 80점짜리, 100점짜리 모습하고 내가 가진 30점, 40점 이런 이제 아래쪽에 있는 모습들을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우울감에 빠져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비교라는 것, 성취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은 그 비교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나.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과거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싶지 않은 30점짜리 삶의 순간들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뭐 오늘도 사실 이제 KCTV에서 촬영을 해주시고 계신 거고 이제 방송을 몇 번 촬영한 적이 있는데 처음 방송을 나갔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저랑 오동훈 선생님 둘이 이제 나갔었는데 이제 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떨리고 내가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지고 막 앞에 사람도 제대로 안 보이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동훈이를 보니까 옆에 앉았는데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얘는 정말 대단하구나. 얘랑 같이 나오길 진짜 잘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방송이 끝나고 이제 저희 둘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술을 한잔 하러 가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동훈이가 나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형은 말을 진짜 잘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무슨 소리야? 네가 말을 진짜 잘하던데요? 막 이랬는데 아니야 나 진짜 말 못했어. 막 형 알다시피 내가 자존감이 낮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동훈이가 그날 진짜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진짜 하나를 느꼈어요. 정말 사람의 인지 왜곡이란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상대방에서 보는구나라는 걸 깨우쳤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깨우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끼리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숨기지 않고. 그리고 아까 규영이도 그 진료실에 찾아와서 규영이가 핸드폰 볼 때 상처받았다는 분이 허경 선생님께 그런 얘기를 막상 꺼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인지 왜곡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 나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인지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뒤처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뒤처진다고 느껴지는 나의 불안한 감정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약 만든다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훨씬 더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역시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걸 내가 좀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런 대상을 만약 있으시다면 정말 그분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나누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린다면 행복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순간의 행복들을 더 크게 느끼는 거에,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을 약간씩 늘려나가는 거에 포커싱을 해야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요즘 제 환자분들께도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찾아주신 분들도 그냥 행복을 유지하는 거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지금 그거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행복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데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정말 잘하네요. 네. 여기 딱 3줄 써 있거든요. 김종 선생님 거. 그런데 뭘 되게 잘하고, 네. 왜 마지막으로 제가 하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오늘 이제 젊은 날의 우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고민들, 많이 하시는 고민들, 그리고 그 이유는 타인과의 비교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인과의 비교를 사실 안 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비교하는 걸로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 그런 윈지 왜곡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부가 망했다고 해서 전부가 망한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망한 건 아니니까.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 이제 수학이랑 물리를 굉장히 잘했는데 사실 화학이나 생물 이런 건 못했다고 하죠. 사실 그 아인슈타인 스스로 또 이제 내가 수학 물리는 잘하지만 그 못하는 부분, 생물, 화학, 프랑스어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면서 나는 무능력해, 나는 쓰레기야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스위스에서라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살면서 저희는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역시 쓸모없는 사람인 것도 아니고요. 네.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부족한 부분보다 이제 자기가 가진 많은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경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장점은 어떤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안 하려고요. 괜찮게 생겼죠. 네. 그리고 키도 이만하면 괜찮고. 네. 네, 저희과 수련이 사람을 많이 뻔뻔하게 만들었네요. 네. 오늘 이야기가 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느끼신다면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인기 팟캐스트인 뇌부자들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한 지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들이 좀 많이 쌓여 있고 분명히 그 중에서는 도움이 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불러주신다면은 여러분과 즐거운 대화를 나눈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